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영화와 함께하는 인터뷰, 영투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은 김성규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규라고 하고요. 지금 13년 정도 신문과 방송을 좀 오가면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저희는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 전문가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야에 관련된 영화를 다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기자님이 나오신 만큼 기자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골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이고요. 지난 2016년 제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각본상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우 조합상 영화 부문의 앙상블상, 그 다음에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이라고 해서 평론가들이 주는 상이 있는데 거기서도 작품상, 각본상, 그리고 앙상블상을 받았습니다. 앙상블상이라는 거는 배우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경우에, 주연이 여러 명이 등장하는 경우에 그들의 연기 궁합이 되게 좋았다, 연기의 조화가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포트라이트, 저희는 사전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언론인을 이렇게 좀 멋있게 그리는 영화가, 이런 영화가 진짜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되는 영화였고요. 네. 한국에서 보통 기자라고 하면은 보통은 좀 악역으로 나오거나, 굉장히 좀 비열하거나, 물론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직업이나 그런 명가암들이 있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사회의 어떤 안 좋은 면을 들춰내고 또 그걸 개선하는 역할로서의 멋있게 그려지는 그런 영화가 참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부러움을 갖게 만드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기자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저런 기자가 실제로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말 그 권력에 맞서서 끝까지 취재를 하고 그걸 결국에는 기사화 하잖아요. 그렇게 멋진 기자들이 나오고 그게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라는 게 정말 놀랍긴 합니다. 일단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보스턴 글로브라는 보스턴 기반의 미국 매체가 있고 거기에 기자와 편집자로 구성된 굉장히 막강한 열혈 취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보스턴의 과반을 차지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가톨릭 교회의 충격적인 아동 성추행 은폐 사건을 정말 가차없이 파헤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사화를 하죠.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면 Based on Actual Events라고 해서 실화에 기반한 영화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옥원 신부의 아동 성추행을 로 추기경이 알고도 묵과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회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아주 깊게 파고드는 그 스포트라이트 팀이라는 탐사보도 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내부의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아동 성추행 문제를 공론화시킨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죠. 네. 팀 이름 자체가 스포트라이트 팀이고 아마 거기서 제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면은 정말 뭔가 어두운 공간에서 딱 그 특정 지점만 딱 비추는 그런 조명을 말하는데, 정말 남들이 간과했거나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어떤 비밀을 딱 비추는 거죠. 그 취재팀이. 굉장히 멋진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화 기반이기 때문에 실화 기반의 영화를 만들 때 크게 감독이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관객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정말 가감없이 그 추악한 성추행을 그대로 묘사하는 장면을 넣을지 말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을 것 같고, 근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재현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자 취재팀의 정말 끈질긴 취재, 그 다음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정말 좀 고통스러운 증언을 직접 듣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계속 취재하는 장면 위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심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취재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기사화되는 그런 쾌감이 상당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최근에 보면 이런 비리나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뭐 드러내는 작품 또 뭐 다큐멘터리도 최근 많죠. 최근에 이슈가 된 것 중에서도 넷플릭스에서도 왜 나는 신이다 같은 그 작품들을 보면은 거기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상당히 그 당연히 드러내고 공론화시켜야 될 범죄인 거는 사실이나 그걸 드러내는 과정이 약간 좀 지나치게 선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비판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나름의 이게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좀 자극성이랄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스스로 몸소 실천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 나는 신이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선정적인 장면이라고 굉장히 할까요? 많죠. 예, 아주 구체적으로 좀 묘사한 것도 있고 또 영화에서 사례를 들자면 도가니 같은 경우들도 좀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좋은 취지고 어두우면 드러내는 의도는 있으나 약간 좀 보기 불편할 정도의 그런 선정성이 있을 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늘 하게 마련인데 이 영화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서도 충분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데 성공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이 영화의 뭐랄까요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아닐까 약간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엔딩 크레딧이 있는데 자극적이지 않은 어떤 연출이 충분히 메시지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작품인 것 같아요. 그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위적으로 감정을 막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큰 울림을 준다는 면에서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이 주연 배우들 마이클 키튼, 레이첼 맥아담스, 마크 로팔로를 비롯한 주연 배우들이 정말 그 4명으로 이루어진 실제 취재팀의 모습을 정말 너무나 잘 보여주더라고요. 보면은 너무 다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있기도 근데 이게 뭐 엄청난 뭐 마블 영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엄청난 제작비가 미친 듯이 투입돼가지고 막 블록버스터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뛰어난 연기를 할 수 있나 뭐 덕분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상도 받고 했지만은 다만 이제 그 마크 로팔로 같은 경우에는 헐크의 이미지가 좀 강해져가지고 보면서 이거 헐크가 약간 떠오르는 좀 부작용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맡은 역할 자체가 굉장히 헐크처럼 진짜 직진하면서 여기 나오는 기자들도 다 취재 방식이 약간씩 제각각이고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진짜 돌직구처럼 직진하는 역할을 맡아서 뭐 헐크의 이미지가 떠올라도 큰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헐크인데 취재를 헐크처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진짜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직진입니다. 돌파죠 그냥 앞으로. 돌파하고 장애물 있으면 깨고 넘어가는. 그래서 정말 저렇게 취재할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레이첼 맥아담스 같은 경우는 그 어바웃 타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런 여배우의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도 가끔씩은 이렇게 트루 디텍티브 미드긴 한데 2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 정말 찌들 대로 찌든 형사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해냈는데 여기서도 기자 역할을 이렇게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이었다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지만 또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천의 얼굴을 진짜 가진 것 같아요. 연기를 기본적으로 되게 잘하세요.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정말 배우들이 사실은 아까 저희가 마크 로팔로 헐크 얘기를 했지만 어떤 히트한 영화에서 그 영화의 이미지에 갇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깨고 나와서 로맨틱 코미디면 로맨틱 코미디, 이런 스포트라이트 같은 사회파 드라마면 사회파 드라마, 그 다음에 트루 디텍티브 같은 수사물이면 수사물, 그렇게 연기를 한다는 게 뭐 뛰어난 배우라는 걸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촬영이 좀 뭐 카메라 워크가 역동적인 영화는 아닌데 그 스테디캠이라고 해서 정말 이동하면서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장비가 있거든요. 그 스테디캠을 활용한 숏을 제가 왜 좋게 봤냐면 기자들과 한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의 앞에서 혹은 옆에서 혹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는 스테디캠 숏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정말 그 보스턴 글로브라는 그 언론사에 내가 들어가 있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을 줘서 촬영에서 되게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저도 뭐 촬영이나 영상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좀 인상 깊게 봤던 그 장면 중에 하나는 중간에 그 기자가
카톨릭 사제들이 이렇게 성범죄에 많이 연루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막 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주소를 이렇게 파악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카톨릭 사제들의. 그러다가 한 그 신부가 굉장히 자기 바로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뭐 집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조사를 하다가 너무 놀라서 이 주소를 보고 거기서 그 집까지 이렇게 정말 가는 장면을, 근데 아주 옆은 아니지만 정말 멀지 않은 집이었거든요. 그거를 집에서 거기까지 나가면서 간 장면을 끝까지 뒤에서 그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비추면서 그 뒷모습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이렇게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탄식하는 장면을 롱테이크라고 하죠. 예, 한 번에 보여준 장면이 나오는데 그 느낌을 정말 잘 전달하는 기법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장면이 원테이크로 연출이 됐는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연출할 수가 있구나.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정을 막 엄청나게 자극하진 않지만 이 디테일을 잘 살펴보시면 영화의 그 종반부에서는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아이를 그네 태워주는 장면이 잠깐 지나가요. 맞아요. 그런 연출들은 정말 이 영화가 왜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는지 알게 해주는 디테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도시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평범한 사람들이 큰 그런 가톨릭 사제들로부터 당한 그 성폭력 피해자들이 바로 우리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 잘 부각시킨 그런 장면 같거든요. 그리고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또 경각심을 그런 식으로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출신이고 뭐 이혼 가정이든가 아니면은 엄마만 있다거나 아빠만 있다거나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부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상황을 좀 나쁜 신부들이 이용을 하고 악용을 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성추행 피해라는 게 정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당했을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당했을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당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영화라서 정말 강력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화 스포트라이트 속의 기자들을 보면은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뭐 마크로 팔아도 그냥 뭐 어디서 얻어온 케이크 한 조각 먹고 막 계속 취재하고 그 뭐 자기 사생활이 없는 것 같고 취재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EBS 극한 직업에도 사회부 기자편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극한 직업이잖아요. 실제 기자의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도 뭐 사실 회사를 막 옮겨 다니면서 기자 생활을 한 게 아니고 기자들도 회사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제도라든가 이게 워낙 달라서 사실 저의 경험도 굉장히 그 제가 살아온 그 제가 일한 회사에 한정돼 있다라는 걸 미리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기자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기자 생활을 하거나 다른 뭐 매체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으로 제 회사와 제가 다니는 회사와 이런 거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전제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규 기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뭐 언론계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고 저도 뭐 경험의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이것도 진짜 시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한 약 12년, 13년 전만 해도 소위 빡세다고 그러죠. 진짜 입사 직후에는 그 훈련을 정말 빡세게 시키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때는 정말 막 일주일에 잔 시간 다 합쳐도 막 대여섯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대여섯 시간이요? 물론 그러니까 자면서 꾸벅꾸벅 졸고 어쩔 수 없이 졸리니까 그럴 때는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될 때까지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약간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뭐 한도 끝도 없이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몇 개월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긴 하지만은 그럴 때는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뭐 경찰서에서 이렇게 잠도 자고 모두 숙식을 다 해결하고 씻는 것도 이제 간단하게 씻고 이렇게 사는 시기도 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특히나 또 사회부는 기본적으로 전위부대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모든 사건이 생기면은 제일 앞장서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취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기자가 다 그렇지는 않고요. 또 부서의 성격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또 시대마다 조금씩은 그래도 강도가 약간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전 그게 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이게 사실상 그 노동권 침해예요. 그 시절에 그렇게 시킨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때 모든 사회 자체가 예, 다 그렇게 돌아가던 시기기는 하지만은 좀 지나치게 한 면이 저도 있다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예, 이젠 조금씩 예, 나아지고는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과 또 일이 아닌 것의 경계, 그 아닌 생활의 경계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조금은 불명확한 예, 그런 직업인 건 사실이죠. 예, 일하다가도 뭐 알아보기도 하고, 저도 친구랑 밥 먹다가도 갑자기 야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노트북 꺼내고 막 친 때도 예, 뭐 뭔가 치거나 찾아보거나 뭐 이런 때도 많기도 했고요. 기자분들께서 맡고 있는 부서, 그 다음에 맡고 있는 출입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딱 워라밸이 명확하게 일과 나의 사생활로 나눠지기는 조금 힘들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떼기는 조금은 힘든 직업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막 와, 나 일주일 동안 정말 이거 매달려야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있죠. 예, 있습니다. 되게 좀 어린 기자였을 때, 당시에 약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슈가 있었어요. 예, 뭐 청문회를 앞두고,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그분의 자제라든가, 예, 이런 의혹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누군지 알 것 같네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간 그때 굉장히 저희 그때 사건팀이었는데, 예, 투입돼서 스포트라이트 팀과는 좀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인사 검증을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노력했던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집에 잘 못 가시고 한 뭐 일주일 이상 좀 거의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거의 그 사건에만 매달려서 네. 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자제의 뭐 병역 문제 같은 거면은 관련된 뭐 대학이라든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 주변 지인들 수소문하고 다니면서 알아보고 예, 그런 적은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취재라는 게 맨땅에 헤딩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죠. 쉽지 않았을 것 참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직업을 생각하면은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근데 저 기자입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라고 할 때 제가 기자라서요라는 이거면은 뭔가 그렇구나라고 그냥 이유가 예, 물론 이것도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약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 어쨌거나 왜 이런 걸 대체 물어보느냐, 왜 물어봐요라고 했을 때 내가 기자여서 물어본다라는 한마디로 그렇구나라고 통용될 수 있다라는 예, 그 하나가 참 별거 아니면서도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기자라는 타이틀이 제 생각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기자입니다 하면 예,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지. 예. 물론 뭐 너무 그걸 뭐 사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예,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은 이게 조금이라도 공적인 관심사가 될 만한 뭐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은 내가 기자기 때문에 이거를 물어본다라는 그 참 별거 아닌 저 기자인데요 밝히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보면 꼭 그 취재원들을 만날 때 그 영화 속 인물들이 보스턴 글로브의 누구입니다. 보스턴 글로브의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라고 밝히더라고요. 그건 아마 기자를 사칭하는 걸 방지하는 차원도 있겠죠? 그럼요. 그건 뭐 당연히 언론 윤리상으로 본인의 소속과 뭐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취재를 하는 게 워낙 기본이고요. 예, 그거는 뭐 되게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러면 기자님도 취재원을 만나시면 소속을 정확히 밝히시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래야 이제 책임성이 있는 거고 뭐 뭔가 제가 취재한 결과물이 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네. 근데 보통 민감한 기사의 경우에는 취재원이 익명으로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기자님들이 판단했을 때 이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가려주시는 것인지 취재원들의 보통 요청이 많은 건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좀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언론 비평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너무 익명 보도가 많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외국이라고 막 무조건 실명 보도가 원칙이고 이런 모든 기사를 그렇게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예, 외국도 이렇게 보면은 뭐 잘 아는 사람에 의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정통한 누군가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되게 유수의 언론들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물론 그게 약간은 남용되는 느낌은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어쨌거나 언론계가 굴러왔던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맺는 관계들 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관행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는 거고요. 편의적으로 쓰는 게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실명으로 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왜냐면은 그렇게 하는 순간 말하는 분들이 너무 뭐 긴장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자기 실명으로 뭔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또 그거에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더 신중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점점 더 미뤄지고 만약에 실제로 실명을 딸 수 있어도 그럼 며칠 좀 검토할 시간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간단한 사안 그리고 빨리 알리는 게 사실 중요하고 예, 뭐 어떤 특정한 개인의 견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그냥 빨리빨리 많은 사람이 아는 게 중요한 사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지체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정상적으로 예, 뭐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 내부 고발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겠죠. 예, 그런 분들을 실명으로 쓰라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당연히 지켜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죠. 우리 헐크 마크 러팔로가 극 중에서 첫 번째로 만난 피해자가 처음에는 익명으로 보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증언을 시작했다가 문을 나가면서 제 이름을 밝히셔도 됩니다. 대신 그놈들을 꼭 잡아주세요라고 하죠. 맞아요. 야, 정말 그것도 인상 깊은 장면이지. 기자로서 네.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에요. 정말 그 취재원은 정말 용감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기자가 어쨌거나 믿음을 줬다는 얘기도 하죠. 예. 처음에는 이제 이 기자가 대체 어떤 식으로 뭐 다룰지 말지 이런 거를 알 수 없으니까 초국적으로 예, 뭐 상황이 바뀌지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내 이름이 나가서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좀 소극적으로 했다가 어쨌거나 이 기자가 이 사안을 좀 제대로 좀 크게 다루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리고 이 사안을 고치려고 좀 같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을 준 순간 그렇다면 저도 뭐 왜냐면 실명으로 나가면 확실히 반향이 크고 신뢰도가 훨씬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말을 정확하게 누가 했다라는 걸 찍을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신뢰의 어떤 포인트여서 기자에게 실명으로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있고 점적으로 요거에 그 도움을 주겠다. 내가 그 당사자로서 한 거라서 믿음을 준 징표라고 볼 수 있죠. 그거는. 가장 인상적인 취재원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취재원이라 되게 용기가 있었던 분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대하기가 어려웠다던가. 직업군마다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직업군마다 다른데 검찰 취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확실히 참 알듯 말듯하게 얘기해주는 게 많고 이게 이 얘기인가 저 얘기인가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직업군마다 뭐 그런 특성들이 또 그분들은 워낙 뭐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얘기가 잘못 나가면 피해 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조심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경험을 하셨는데 뭐 기업이 상대하기가 좀 용이하시던가요? 아니면은 뭐 정부기관 혹은 권력기관이 좀 상대하기가 좀 쉬우시던가요? 오히려 권력기관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업은 거기서 보통 창구가 기업 홍보팀들과 주로 물론 그 홍보팀이 아닌 내부자들을 많이 아는 게 뭐 이제 그 업계의 전문성이고 약간 그런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회사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인들인 거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언론인과 친하게 지내더라도 본인의 그 역할 자체는 그 회사를 위한 거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절대 말 안 합니다. 절대 말 안 하고 더 뚫기 어려운 경우들이 훨씬 많고 자기 회사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은 또 이해도 돼요. 어떤 식으로는 답답하긴 하나 그분들이 그게 그 회사로부터 뭐 좀 월급을 받고 뭐 돈을 받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공공기관이나 뭐 권력기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공명심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단순히 돈이나 뭐 이익 이런 것도 있지만은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뭐가 더 나은 건가? 심지어 자기가 속하고 있는 뭐 당이라든지 뭐 조직을 욕하면서도 야 차라리 네가 이런 거라도 써라. 우리 당을 욕하는 거라도 좀 이런 거 좀 써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오히려 취재하기에는 그렇게 다양한 좀 이해관계가 있는 또 공공기관이나 뭐 정부 또는 뭐 이런 정치 권력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오히려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기업은
본인들이 유리한 건 엄청 잘해주죠. 그거는 정말 뭐 알아서 뭐 할 것도 없이 다 준비해주나 그런 게 막 기사 가치가 엄청 큰 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실제로 제가 알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네, 막는 게 위주이기 때문에 예, 취재가 오히려 더 어렵고요. 네. 이 영화는 이제 보스턴 글로브의 스포트라이트라는 이름의 탐사보도 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탐사보도가 좀 뭔가요? 탐사보도가 막 뭐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들긴 한데 저도 좀 찾아봤어요. 대체 탐사보도가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근데 모든 보도가 탐사보도일 수 있는데. 그죠? 그렇기도 하지만은 약간 사실 이렇게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의 발표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대부분이에요. 예, 대부분은 보도 자료로 나오거나 해서 이렇게 발표가 있거나 뭐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가 어쨌거나 말 한마디를 한다거나 이것도 막 감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날 발생한 사건을 그대로 이제 전달하고 거기에 해석 같은 걸 넣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공개적으로 일어나면은 그거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감춰져 있고 좀 은폐되어 있는 어떤 부패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파헤치는 물론 꼭 발표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기자가 뭐 이건 요즘엔 이런 게 트렌드고 이런 건 다룰 가치가 있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약간 기획 기사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 당사자들이 되게 감추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비리,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파헤치는 약간 그런 것들을 탐사 보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사자들이 살살 흙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덮어놓은 진실을 그걸 다시 이렇게 고고학자가 이렇게 옛날에 그 화석을 발굴하듯이 여러 가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통계나 그러니까 사실 그냥 공개되는 자료만 잘 취합해도 그런 것들이 잘 보일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취합하거나 데이터를 잘 모아서 그런 숨겨진 어떤 이면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내부 고발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어쨌든 그 진실이 드러났는데 실제 현실에서 스포트라이트 팀처럼 저렇게 오랜 시간 충분한 지원과 이런 지지 속에서 탐사 보도를 할 수 있을까요? 참,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많이 힘들고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어떤 사안의 양면 같은 건데 매체가 너무 많아지고 그 언론사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일단 그냥 빠르게 던지는 게 점점 중요해지면서 갈수록 한 가지의 사안을 꾹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것만 파헤치겠다는 그리고 인력을 몇 명 빼가지고 안 그래도 다른 사람 다 바쁘게 살고 있는데 몇 명은 한 사안을만 가지고 몇 개월씩 이렇게 파고들 만한 이런 일을 하기가 갈수록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근데 이 스포트라이트도 다루고 있는 시기가 2001년, 2년의 일들을 다루고 있고 가만 떠올려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이미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고 아직까지 종이로 된 신문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여서 좀 이런 것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한국 언론에서도 그런 시도가 당연히 없는 건 아니긴 하지만은 좀 갈수록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그 영화의 엔딩 크레디트에 나오는 대형 성추행 스캔들이 터진 장소 리스트에 제가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해보니 한국에 없더라고요. 정말 한국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었을까 이게 궁금하기도 했고 만약에 이 영화의 배경이 한국이고 주인공들이 근무하는 언론사가 한국 언론사였다면은 이게 영화처럼 낱낱이 기사화될 수 있었을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대체 이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뭐였을까라는 거를 기자로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한 가지 뭐 보도가 굉장히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영화를 쭉 보시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닥에 있는 일선을 뛰는 그 평기자들이 뭔가 이렇게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라고 해서 올려서 상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주고 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새로운 편집국장이 이게 취재할 만한 거리니까 이거를 하시오라고 그 팀에 지시를 해가지고 근데 그 팀도 받아들이고 근데 취재를 굉장히 잘했죠. 어쨌거나 취재 진짜 잘해서 잘 되고 위에서도 되게 밀어준 뭐 약간 이런 사안이어서
역시나 그 리더십의 중요성이 그래서 큰 것 같아요. 뭐든지 어떤 사안이 꼭 이건 언론이나 이런 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윗선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 스포트라이트 팀마저도 그랬다는 거죠. 뭐 한국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그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고. 이 신문사의 많은 기자들을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의 뭐 정의감이라든지 또 감각, 이게 정말 문제다. 신인 편집국장 역할로 나온 리브 스라이버 배우가 한 그 감각이 정말 좋았던 거죠. 오히려 외부인이었기 때문에도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해요. 보스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거는 이 지역에 당연히 문제점인데 왜 이거를 더 이상 파지 않지라는 그 감각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윗선의 의지, 그리고 아래 그리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편기자들, 일선 기자들의 또 뛰어난 취재력, 뭐 이런 것이 같이 또 어우러지고, 또 그렇게 기자 4명을 아예 뭐 이렇게 4-5명 빼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거 하나만 할 수 있는 신문사의 재정력도 물론 중요하겠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철저하게 조화가 돼야 이런 좀 성공적인 보도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신임 편집국장 그 마티 베런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사람은 보스턴 출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톨릭 신자도 아니죠. 사실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톨릭 내부의 어떤 오랫동안 문제됐던 상황을 취재하려고 마음을 가볍게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외부인의 시선이 오히려 참신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극 중에서 이 마이클 키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이클 키튼 같은 경우는 보스턴에서 태어나서 보스턴은 완전 토박이고, 그 다음에 보스턴을 대표하는 언론사에서 보스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언론인이잖아요. 자기가 물론 지금 현재 엄청나게 신실한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스턴이 사랑하는 언론인이고 가톨릭과의 관계도 있는데 어쨌든 파고든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걸 기사화 하잖아요. 와, 저라면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기자라는 사람들은 보통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자는, 거기서 보면 또 이제 레이첼 맥 아담스도 그 할머니께서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여서 이 소식을 할머니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어쨌거나 그 신문을 가져다 주시고 할머니가 참 상처를 입으면서 그 기사를 보는 거를 바로 앞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정으로 뭐 할머니를 위하는 길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카톨릭 위하는 길이죠. 정말 좀 진정한 카톨릭 신자라면 오히려 이런 거에 침묵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뭐 교황님도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꺼리시지 않고 뭐 사죄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기자라는 직업이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거나 기자라는 직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약간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이런 동기가 없이는 하기는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확신이 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한 기자들이라면은 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의사나 변호사나 뭐 기타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에 비하면 기자분들이 받는 월급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어쨌든 우리 사회의 많은 엘리트들이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욕을 먹지만 그러면서도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기여할 수 있는 보도를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욕도 먹으시지만 저는 기자는 꼭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극 중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신임 편집국장 마티 베런 같이 좀 용감한 언론사 간부가 실제로 있나요? 아니면 뭐 겪어보셨나요? 그 질문을 받으니까 또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사실 1987이거든요. 그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언론인을 좀 멋있게 다뤄주는 영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아주 없진 않아요. 특히나 대표적인 게 1987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1987은 딱 언론만 다룬 게 아니라 그 사안의 그 민주화 운동에 관계된 많은 여러 섹터에 뭐 검찰도 다루고 뭐 경찰도 다루고 언론도 다루고 일반 시민 운동가도 다루고 해서 언론도 그중에 그냥 일부로서 다뤄진 거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언론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대학생이 박종철 그 열사시죠, 어떤 식으로 돌아가시는지 알게 되고 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고창석 배우님이 아마 거기서 간부로 나오시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보도지침이 있어요. 정부에서 내린 보도지침이 있어서 이대로 하면 안 되는데 밑에서 약간 좀 난처해하고 있을 때 그거 이제 빡빡 이제 칠판으로 지우면서 뭐시 그게 대수야? 그냥 가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아까 말씀해준 밑에서도 이제 힘을 얻고, 그러면은 같이 이제 가자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보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없다, 최소한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겠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오고 선진국 반열에 들었던 거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갈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느냐 하면은 저도 사실 막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힘들긴 하죠. 근데 이거는 뭐 직업 의식의 문제는 약간 꼭 언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뭐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돈의 힘이라는 게 좀 많이 세지면서, 그리고 사회가 어쨌거나 안정이 된 거죠. 1987도 어떤 의미로든 또 뭐 혁명기 아닙니까? 막 이런 혁명기들이 지나고, 이제 사회가, 좋은 말로 하면 안정이고, 나쁜 말로 하면 좀 정체되고 하면서, 그냥 돈을 추구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게 뭐 최고지, 뭐 이런 인식들이 좀 많아지고 하면서, 많은 그런 직업 의식을 가져야 되는 많은 분들이 좀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뭐 기자는 거기서 예외다라고 저도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분이 그렇다고 없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있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또 바라야죠. 또 궁금했던 게, 실제로 기자님께서 뭔가 보도를 하실 때 외부의 어떤 권력이나 자본의 압력을 느끼셨던 적이 있습니까? 압력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거 정말 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팩트에 자신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자나 언론인, 뭐 또 언론사라는 조직은 아무리 자기랑 친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좀 일단 쓰고 보는 존재라고는 봐요. 그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게 정말 자신이 있는 사안이라면 일단 쓰는 경우가 많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취재원들과의 관계가 가끔씩은 좀 뭐 중요하고, 이게 사안에 뭐 엄청난 그 핵심을 뒤집는 수준이 아니다, 약간 이런 거가 있었을 때 뭐 표현 정도 이런 걸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뭐 그런 요구들이 있는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한 기업에 대해서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목을 제가 다는 건 아니었지만은 정말 제목에 거짓말을 했다고 나가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업이. 근데 제목은 보통 그 데스크나 이쪽 분들이 그렇죠. 정하시죠? 편집자가 따로 있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니까 좀 이거 너무 강하다, 약간 읍소를 좀 하시면서, 강압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거나 왜냐면 이게 완전 핵심을 바꾸는 정도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들기는 해서 그걸 뭐 수정했던 것 같은 기억은 있습니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은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압박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지위 때문에 자기는 그냥, 정치인들도 억울할 수 있죠. 정치인도 이건 너무 억울한 보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냥 이건 아니다라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당신하고는 다시는 뭐 상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거나 정치인이 국회의원쯤 되시는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압력이라면 압력이죠. 그 옳은 압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옳은 압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섞여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분들이 실제로 억울한 경우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좀 약간 좀 뒤섞여서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권력이나 자본의 어떤 압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뭐 조금만 이걸 완화시켜 주세요 이런 정도의 요청은 있고, 그런 근데 경우 그거를 있죠. 많이 있죠. 다 받아들이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럼요. 사안의 본질을 바꿀 정도가 아닐 때 정말 하나 두 개 표현 정도 바꿔준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죠. 그런 건 되게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아까 말했듯이 근데 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안에서는 역시나 좀 더 엄밀하게 보기는 하죠. 이거 그리고 팩트에 자신이 있다고 하고 이거는 정말 맞다고 하면은 그대로 나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친한 관계이지만 가령 제가 잘못했을 때 김 기자님이 저에 대해서 가감없이 나쁜 기사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 일 없길 바라면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자분들이 자기가 취재한 것에 자신이 있으면 정말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기사화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또 반성적으로 보면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평가를 받는 거는 어느 정도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도 아닌 편이라고는 생각은 하나 예, 어떤 뭐 매체의 성격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는 그런 때도 없지 않으니까 예, 뭐 저희 직업이 가끔씩 욕을 먹는 예, 그런 이유도 되는 거겠죠. 네. 저는 그 영화에서 초반에 그 마크 러팔로가 전화 통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이 스치듯 지나가듯 나오는데 오른편에 설 건지 남들처럼 구경만 할 건지 정하세요 하고 툭 끊어요. 그런 대사가 너무 기억에 남았고 그 다음에 게러비디언 변호사가 식당에서 마크 러팔로와 대화를 하다가 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마을 전체가 하는 일이지만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도 마을 전체가 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정이 혹은 불의가 많은 사람들이 못 본 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냥 소시민들이 사회 정의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자님께 뭐 제보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결국은 언론이 가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언론의 뭔가 힘이랄까요? 참 제가 사실 이 직업을 택한 이유는 러프하게 좀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에요. 이건 공공기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기업인데 하는 일 자체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게 저는 그래서 어떤 공적 섹터와 이제 사적 섹터가 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게 좀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게 있는데 결국은 그 사적인 거에 우리가 항상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그리고 결국 드러내는 데서 오는 힘이라는 게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좀 그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무조건 해결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거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면은 결국 마지막으로 기댈 때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 여론 뭐 약간 이런 거가 최종적인 그 기댈 수 있는 곳일 때가 많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결국 언론이 그런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건 결국 언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뭐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결국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고 그럴 때는 결국 공론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거나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피하지 않는 그런 좀 의식을 가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기자들이 뭐 기레기라는 멸칭을 당하기도 하고 욕도 정말 많이 먹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내부의 문제 혹은 내가 우연히 목격한 어떤 불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기댈 만한 거는 언론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을 먼저 기대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 뭐 제4부 뭐 이런 식으로 제4의 권력 뭐 이런 식으로 뭐 3권 다음에 4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기도 하지만은 그 의미 자체가 국가의 공식적인 시스템은 아닌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뭐 사법부, 행정부 뭐 그리고 그 입법부가 있고 그거는 공식 권력이죠. 그건 이 나라를 굴리는 그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이걸 해결해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할 때 결국 기댈 때가 시스템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국가로부터 약간은 독립적으로 돼 있는 언론 기관들이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면 그 시스템 자체가 썩었거나, 시스템 자체가 뭐 관심을 안 가진다거나, 뭐 이런 거가 있을 때는 그 바깥에 있는 언론이라는 존재가 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다든지 이거 하라고 그 시스템에 압박을 넣어야만 시스템이 나서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딱 그 극 중에 신임 편집국장의 역할인 거네요. 맞아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충격을 주는 거죠. 그렇죠. 지역사회가
암암리에 쉬쉬하고 있는, 네, 알면서도 뭐 그냥 예전부터 이랬고 이런 식으로 처리돼 왔으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경찰도 이 영화의 시작 부분이 그거잖아요. 시작 부분에 보면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 뭐 시작 부분이니까 스포랑 관계없이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 예, 뭐 사실 피해자가 뻔히 있는데도 경찰들조차도 이게 이거 기소 안 될걸?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이 영화의 첫 장면이잖아요. 검사가 와 있어요. 네, 검사가 와 있어요. 예, 그 범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범죄가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는데 이 사회가 워낙 가톨릭과 유착이 돼 있고 큰 역할이고 그렇게 뭐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냥 이런 일은 늘상 일어나는 일인 거니까 그냥 넘어가지라고 하는 게 시스템의 한계가 있는 거고 뭐 나쁘게 표현하면 시스템이 이미 썩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게 그러면 시스템이 썩었는데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시스템과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한 사례가 이 영화가 된 거죠. 저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거대 권력을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건 이미 사실 감시의 눈이 어느 정도 좀 있어요. 해도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은 오히려 좀 중간 단계의 어떤 권력들을 감시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업이라든지 약간 중견기업에서 일어나는 뭐 갑질이라든지 그런 것들 감시하는 게 저는 우리 사회를 오히려 더 많이 좋게 만드는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그러네요. 오히려 그런 지방정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중견기업 혹은 중소기업 그런 데서도 문제들이 발생할 텐데 우리가 너무 규모가 큰 맞아요. 거학만 너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특히 한국은. 이 약간 스포트라이트와 비슷한 결을 가진 외국 영화들이 몇 개 있잖아요. 사실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를 다룬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그게 원조격이고 그 이후에 바로 그 직전을 다룬 영화가 더 포스트죠. 스포트라이트와 약간 지금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는 언론 영화 중에서는 쌍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더 포스트도 있고 스포트라이트도 있는데 그 앞에 두 가지 영화를 보면은 그 두 개는 되게 거학을 다루는 영화예요. 둘 다 닉슨 대통령 사태를 다루고 있잖아요. 더 포스트는 그 앞에 펜타곤 문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고 그 뒤에 바로 직후에 이어난 워터게이트 사건은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 다루고 있고 이 완전 권력의 최정점을 다룬 거긴 한데 스포트라이트는 물론 이것도 거학이라면 거학이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다른 보스턴이라는 지역 사회를 다룬 문제잖아요. 엄청난 대도시라고 할 수 없는 그 보스턴에 일어나는 또 그 가톨릭 내부의 어떤 사안을 탄 건데 결국 그게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마 영향을 실제로 받는 전 세계로 이런 문제들이 확산이 돼서 가톨릭 내부가 많이 정화되고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지역사회에 약간 그 중간 정도의 권력에 오히려 천착을 한 게 전 스포트라이트 팀이 그런 엄청난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들 중에 그런 소재만 보면은 보통 언론 영화들을 보면은 막 진짜 뭐 최소 대통령 정도 다루는 거학들을 상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역사회의 문제를 했다는 점에서 저도 또 한 가지 더 높이 쳐줄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오늘 제법 긴 시간 동안 언론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영화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제가 이게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르지를 못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가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처럼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언론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마주치는 정말 어떤 불의 같은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김성규 기자님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화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